포스터 세션과 좀 겹쳐서 8시까지 한다 여기서. 좀 늦게 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2회 KWJS 미래 전략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김행대학교 최혜원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학회에서 우리 학회 각 연구위원회별 유례 강화 및 올해는 각 연구위원회별 최근 기술 동향 및 핫 이슈를 소개하고 토론하는 그런 어떤 귀한 시간을 영주학회 학술대 기간에 갖기도 하고 올해로 2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를 하실 분과는 총 2개 분과인데요. 강도, 건설 플랜트, 에너지, 공정위원회, NPC, 마찰 교반, 압력, 야금, 저항 연구위원회를 대표하셔서 위원장님 또는 총무이사님 또는 우리 대표하신 우리 위원님께서 오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순서는 먼저 우리 회장님 인사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본 포럼을 주관하셨던 장웅성 기술부회장님께서 주제 발표를 하시고 그다음에 위원회별로 약 5분간씩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패널 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서 미래 전략 포럼을 마친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참석하신 분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강도 연구위원회를 대표하셔서 안규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건설 플랜트 연구위원회를 대표하셔서 박정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저는 사회를 맡고 있고 고여지 연구위원회를 대표해서 왔습니다. 최혜원입니다. 그 다음에 공정연구위원회를 대표하셔서 박영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 접합 및 패키징을 대표하셔서 홍원식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마찰 교반 연구위원회 김문주 박사님은 조금 늦으신다고 하셔서 나중에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금 연구위원회를 대표하셔서 홍현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항 연구위원회를 대표하셔서 최두열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이상 적절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본 학회 회장님이 계시는 윤종원 회장님이 인사를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따 저녁 때 뵙게 돼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만나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니까 포럼과 관련해서 몇 말씀만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우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학회 회원 여러분들께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포럼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리 학술대 기간 중에 조직하느라고 수고해 주신 장웅성 부회장 이하 실무 담당을 맡으신 여러분들께 역시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오늘 이 패널 토론자로서 인돌 분이 이 귀중한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용접 기술과 관련된 8개 섹터의 이슈, 기술 동향 등에 대해서 각 발표가 있고 이후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디스커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발하게 의견을 나누셔서 앞으로 우리나라 용접과 관련된 기술 발전에 다들 한몫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이상으로 제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가 일어서기도 못하고 앉기도 못하는 오중한 자리라서 죄송하지만 제가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포럼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또 오랫동안 고생을 하시면서 이렇게 마음 쓰시고 이렇게 준비해 주신 우리 장웅성 기술부회장님께서 주제 발표를 이렇게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웅성입니다. 지난 15년 가을 학회에서 이제 1회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를 했었고요. 그걸 하면서 이제 추계 일정이 상당히 이 포럼을 중간에 끼워 넣기가 조금 빡빡하다 해서 기간이 조금 얼마 안 됐지만 2회 포럼은 춘계 시간을 배정하는 걸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래 마치고 행사 마치고 나올 때 그 부산대학교 강정준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제 팁을 주신 게 우리 그 위원회와 함께 이 포럼을 운영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하는 그 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 그 학회에 또 하나의 큰 숙제이기도 하고 또 지금 현재 위원회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우리 회원들이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의미가 있겠다 해서 2회 포럼 주제를 이와 같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포럼을 위원장님들이나 대표분들이 발표하시기 전에 제가 이제 화두 삼아 해외 출장 중에 슬라이드 몇 장을 준비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좀 정부 쪽에서 일을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어떤 큰 틀에서의 어떤 한국의 경제 또 우리나라 산업의 현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많은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대한민국이 이런 그 폐허에서부터 우리 선배들의 어떤 희생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히 괄목할 만한 또 전 세계가 놀랄 만한 그런 어떤 성과를 거두는 영광도 있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우리를 둘러싼 그 세계 경제 원유 문제라든지 선진국의 돈장난 그 다음에 에너지와 관련된 또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중국 경제의 어떤 그 대책 불허 이런 내용들에 의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비단 이런 내용뿐이겠습니까? 많은 고령화라든지 또 기업 활동의 위축, 기업 간의 신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산업 생태계가 취약해지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한국 사회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우리나라의 어떤 주력 산업에 해당됐던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철강, 심지어 스마트폰까지 모두 이제 세계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중국에 추월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요. 이에 비해서 세계 산업은 지금 급변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IoT, 빅데이터, AI, 특히 알파고 이후 AI 광풍이라고 할 정도로 AI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3D 프린팅이라든지 드론, 기타 등등 많은 새로운 어떤 기술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나오고 있고 제조업 역시 그 기존 제조업 또는 미래 산업과 관련된 제조업 혁신을 위해서 선진국 그리고 중국이 국가적 차원에서 상당히 각국의 어떤 그 전략하에 제조업 혁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스마트카, 스마트 머티리얼, 스마트 매니팩처링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런 사계적 혁신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주도하지 못하면 코닥과 소니와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경고를 듣고 있습니다. 소재적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산업의 주축을 이루어왔던 주력 산업들, 그 주력 산업의 기간 소재, 요소의 철강, 근데 그 다음 우리의 미래 산업을 위한 우리 기간 소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데 대한 용접 기술은 또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우리 회원님들과 함께 이 대한용접적합학회가 갖고 있는 그 DNA를 다시 한번 상기해보자. AI만 하더라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앞장서서 이 용접 쪽에서 AI라는 기술을 연구했고 실용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팀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이 용접학회라는 그 자체가 말 그대로 다 학제적인 전공자들이 모여있는 학회이며 또 그런 다양한 분야의 회원들이 그동안 많은 그 융복합 기술 개발을 위해서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DNA를 바탕으로 해서 각 위원회들이 뭔가 새로운 앞서 말씀드린 이런 시대적 상황에 돌파구가 될 만한 부설들을 찾아내고 또 학회가 그런 부설을 꿰어서 정말 새로운 시대에 필요로 하는 보배를 만들어냄으로써 이 시대적 그 사명, 우리 학회에 주어진 사명을 다할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학회로서의 어떤 그 발전된 모습을 계속 지켜나가길 바라면서 오늘 포럼에 많은 여러분들의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방금 발표하신 우리 정승 박사님은, 부회장님은 지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금속재료 분야 PD로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과 현황을 잘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고 아시지 않나 생각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연구위원회별 최근 기술 동향과 핫 이슈를 보고드리고 정보를 교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강도연구위원회 안규백 교수님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참고로 9개 분과 연구위원회가 발표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따로 패널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문과위원회 안규백입니다. 오늘 저희 위원장이 김용성 위원장님이신데 급한 일 못 오셔가지고 제가 대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좀 전에 소개드린 조선대학교 안규백입니다. 용접강도위원회 관련 기술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용접강도위원회 현황하고 지금까지 주요 하고 있는 활동 그리고 활성화 방안 이게 크게 두 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접강도위원회 현황입니다. 현재 위원장은 세종대학교 김종성 위원장님이시고요. 위원은 총 29명인데 아마 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학계, 산업계, 연구계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역시 그 산업계 쪽에 저희 위원이 가장 많이 있고 그다음에 학계, 연구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저희 5분을 제가 부여받았고요. 5분 안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접강도위원회에서 했던 그 주요 활동에 대해서 크게 4가지로 나눴고요. 먼저 심포지움을 저희가 매년 1회 개최를 합니다. 보통 한 8월 말이나 이쯤에 그 강도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포지움을 개최를 했었고요. 물론에는 올해도 아마 8월 달에 개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심포지움에서는 항상 초청 강사를 외부에서 초청 강사를 모셨었고요. 2분 정도 모셔서 초청 강연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산업별로 조선부터 시작해서 그 산업별로 저희 강도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항상 심포지움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쪽에서 지금 주력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용접 잔용력 평가 기술을 정립하는 건데 이거를 위해서 저희가 그 IIW 커미티 10 쪽이 잔용력 프레시 터피스 쪽 커미티인데요. 이쪽에 워킹 그룹을 2014년 7월에 저희가 런칭을 했고요. 그래서 이쪽 그 워킹 그룹 위원장으로는 현재 조선대학교 박종훈 교수님이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대부분의 용접 강도 위원회 그 회원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쪽 워킹 그룹에도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14년부터 주력해서 하고 있는 게 이 부분에 많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워킹 그룹에서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일단 용접 잔류능력을 정확히 평가를 해보고자 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래서 FEM 해석을 수행을 하고 폴 드릴링 또는 디폴 또는 컨투어 중성세절법 즉 하나로를 이용한 중성세절법 이런 여러 가지 그 잔류능력 측정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기존에는 그 적용 강제들이 그렇게 두껍지 않았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선박이나 모든 그 구조물들이 아주 두꺼워지면서 적용 강제가 극혐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접 잔류능력을 80T 이상, 100T 뭐 이런 그 강제의 이용부에 대한 잔류능력을 명확히 평가를 하는 그 프로시저를 하나 만드는 거가 있고요. 그리고 해석적으로 그 잔류능력을 평가를 예측하는 거죠. 평가를 해보고자 하는 거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실험하고 해서 또 한 가지는 어플리케이션 이제 세 가지 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 올해 7월달에 지금 멜번에서 또 그 중간 보고가 있고요. 이쪽에 참석하고 있는 회원국들은 저희 그 강도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강도 위원회를 중심으로 지금 구성이 되고 일본, 독일 몇 개의 나라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용접 유한요소 손상해석 기법 개발하는 방법들이 그 연구들이 있는데 필요견 성장이나 무식 응급균이나 추정 연성 파기 목사 등 이런 것들을 해석적인 방법으로 그 규명을 하고자 하는 게 있고 세 번째는 대형 구조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100T, 80T 이상 되는 그런 강제들의 이용도를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대형 구조물의 실외성을 평가하는 기법들을 어떻게 하면 간편하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연구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활성화 방안인데요. 활성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저희 강도위원회하고 산업체, 그 다음에 학회와 강도 저희 위원회 간의 그 방안을 어떻게 할 건가. 첫 번째 이슈에 대해서는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뭔가 장우성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산업의 불황으로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일환으로서 각종 워크숍이나 기술 세미나, 기술 강좌 이런 것들을 개최를 해서 교류회를 활성화할 생각이고 산업체로부터 이제 용접 강도 관련 자문 이런 것들을 확대화시켜서 저희 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하고자 하는 거고 그리고 논문 이쪽에서 그 논문들을 그 논문집에 실기 위해서 새로운 섹션을 하나 산업체 섹션을 구분해서 그 논문 투고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거고요. 학회와 위원회 간에는 춘축의 그 학술 발표 시 위원회 주관으로 하나의 섹션을 만들어서 그 심포지움 좀 비슷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정량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 위원회 시드머니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위원회 간 연간 활동 실적을 평가를 해서 그러니까 위원회 간에 조금 경쟁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학회 차원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좀 부여하는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위원회에 발표된 심포지움에 발표된 논문들 중에서 우수한 논문들은 어떤 그 리뷰 없이 바로 좀 위원회에서 일단 리뷰가 끝났기 때문에 신속하게 학회에 투고될 수 있는 이런 것도 장려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발표 감사드립니다. 예, 두 번째 건설 플랜트 연구위원회 우리 박정훈 교수님께서 건설 플랜트 연구위원회의 기술 동향과 최근에 어떤 핫 이슈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건설 플랜트 위원회를 맡고 있는 주석하는 정호입니다. 아마 여기 위원회 중에서 제일 젊은 위원회가 아마 건설 플랜트 위원회입니다. 작년에 출발해서 이제 한 1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 위원회 같은 경우는 많은 그 아웃풋은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건설 플랜트 위원회는 두 가지의 큰 아이템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첫 번째는 극조원 지역에 대한 어떤 그 개발 환경에 필요한 구조물의 제작 시 필요한 어떤 기술들, 이게 하나의 큰 이슈가 될 수 있고요. 물론 여기에는 극조원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우주 개발에 필요한 이런 부분도 함께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는 이쪽 분야 하나가 됩니다. 또 하나는 기존의 구조물을 어떻게 오랫동안 쓸 수 있을 것인가, 보수 보강을 통해서 이런 방법들이 이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극조원 환경에서 건설 신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결국은 최근에 그 화두가 될 수 있는 에너지 쪽인데, 에너지가 있는 곳이 이제는 좀 더 그 개발하기 힘든 극조원이나 심해 이런 쪽으로 이제 되다 보니까는 거기에 맞는 어떤 구조물 제작이 필요합니다. 그럼 거기에 지어지는 어떤 건설물에 대한 필요한 어떤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배경으로 보시면 크게 보시면 뭐 국제방위, 뭐 소규모 생명이나 가스면에는 잘 아시는 정도. 또 그런데 이 온도가 거의 국제방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0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필요한 어떤 그 디자인 온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0도 정도 되고 있는데, 아마 어느 부분에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 그 설계 온도를 만족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 일부 데이터를 보면은 지금 TWI 같은 경우는 자체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그런 환경에서의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 그다음에 디자인 설계의 정립을 좀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 거기에서 사용되는 물성치들을 실험하면 굉장히 값들이 변동이 심합니다. 일정한 값을 갖추지 못하고 굉장히 뭐랄까요, 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왜 그러는 건지, 그래서 어떠한 그런 어떤 극조원에서의 재료의 특성들을 연구할 때는 어떤 실험하는 방법 자체도 좀 더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 하는 식으로 약간 붙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극조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설계,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2006년에 극한환경 건설 기술 개발 그리고 기획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주로 극한지 쪽하고 그다음 우주용 자재 개발 이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사용된 아주 새로운 분야, 새로운 분야에서의 시공 기술, 설계 기술에 대한 필요성을 보고서에 제출했고요. 아직은 이와 관련돼서 일은 연구나 그래서 구체적으로 진행을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진짜 이런 과 함께 진행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건설 쪽에서 보시면은 1970년, 80년대의 경기선과 함께 많은 교량이나 구조물들이 지어져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노후화가 되는 거죠. 이 노후화 구조물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장수명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러한 센터 운영을 위한 어떤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 지금인데, 이런 것들 지금 현재는 건설 프런트 쪽에서 아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극조원 환경에서의 안전에 사용할 수 있는 강제 개발 또는 뭐 설계 조건에 대한 부분들, 또는 극조원 환경에 있는 구조물의 어떤 내전성.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는 건 좋지만 지진이 났을 때 과연 버틸 수 있는가. 그다음에 공용주 구조물의 보수 보강 또는 과연 이 구조물이 얼마만큼 더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할 수 있어야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프런트 쪽에서 일어났던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테마가 지금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고에너지 연구위원회 최근 활동 현황과 기술 동향에 대해서 제가 직접 발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국가의 위원장님은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의 이봉영 박사님이 맡고 계시고 제가 총무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저희 10분인 줄 알고 10분지를 발표했는데, 저 준비를 했는데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대출력 레이저 등 그 용접 적용의 좀 정체가 좀 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뭐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이유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후판 및 고속 용접에서 어떤 수요도 많이 줄게 되고 또 품질에 대한 저하도 많이 생기고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레이저 업계에서 니치 마켓에 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파장이나 모듈레이션 등을 통해서 이제 제품의 최적화된 레이저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신수종 사업으로 이제 새로운 사업으로 부가치 높은 사업으로 이제 스마트폰이나 의료용품 쪽으로도 이제 우리가 지금 저희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최근 잘 아시다시피 3D 프린터가 이제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있어서 이러한 새로운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소개드리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 고민하다가 저희들이 이제 해마다 이렇게 모여서 고에너지 연구위원회 모임을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제20회 고에너지 연구위원회 세미나를 문경 STS 리조트에서 하게 되었고, 2015년 작년에 21회 고에너지 연구위원회 부산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2년간 있었던 어떤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D 프린팅이 처음에는 이제 시작한 것이 레이저 애디티브 매니팩처링에서 램이라는 어떤 주제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플라스틱 쪽으로 많이 가 있지만은 그래도 메탈 3D 프린팅 쪽에서 우리들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 해서 주제를 메탈 3D 프린팅 및 애디티브 매니팩처링을 위한 레이저 가공 기술로 잡고 레이저 클래딩부터 시작해서 3D 메탈 적층을 위한 레이저 기술 해서 저희들이 이제 특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변리사를 불러가지고 모셔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초청 강연도 했습니다. 3D 메탈 프린터의 특허 동향도 분석하면서 자체 스터디를 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는 저희들 2015년 5월 21일에는 고출력 레이저를 이용한 최신 연구와 산업계획 기술 동향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저희 쪽에서는 레이저 쪽에서는 이렇게 스카기신 오사카 대학의 세지 카타마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데이브 팔슨 교수님을 모셔가지고 현재 어떤 그 레이저 개발 동향, 적용 동향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보는 그런 어떤 시간 가졌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그 세계 레이저 학회가 이제 매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참석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을 저희들이 모셔가지고 가신 분 중에서 이렇게 그 최신 연구 동향을 좀 요약을 해서 좀 발표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매년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레이저가 CO2 레이저가 정말 대한민국 산업을 이렇게 이끌어왔습니다만은 이제 45kW에서 더 이상 개발이 중단되고 MD 약을 레이저도 한 10kW 정도에서 그만되고 최근에 이제 LD 솔리드 스테이트 레이저가 이제 특히 이제 파이버 레이저, 디스크 레이저가 100kW 이렇게 해서 그런 추세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뭐냐니까 레이저 가공 기술이 좋기는 용접 기술 좋긴 하지만은 실제 전자빔 같은 그런 퀄리티만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진공하에서 레이저 용접하는 기술들이 굉장히 세계적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또 스터디하는 시간 가졌고요. 또 하이브리드 용접에서 이제 파이프라인 쪽에서 하는 하이브리드 용접이라는 내용들 했고,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3D 프린터 적용인데 레이저 엘렉트로 매니팩처링에 대한 시뮬레이션에 대한 어떤 내용들, 이론적인 내용들을 저희들이 이제 오하이오 대학교 데이브 팔슨 교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근에 고에너지 연구위원회 이제 연구 동향 이제 미국의 세계 레이저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들의 분석들을 알아보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공하에서 레이저 용접하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되고 발표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메탈과 폴리머에 접착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연구가 많이 되어서 발표가 많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레이저 폴리싱에 대한 기술도 조금 소개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많은 내용을 소개 못 드렸습니다만 간단하게 저희 연구위원회에서 연구하고 있는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정연구위원회의 박용환 교수님께서 공정연구위원회의 최근 기술 동향과 활동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가 좀 스크린이 잘 안 보여가지고 좀 앞에 나가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경대학교의 박영환이라고 합니다. 원래 용접공정연구위원회는 저기 아피코 빈체 코리아의 김영국 대표님이 저희 공정연구위원회를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좀 회사 사정상 참석을 못 해주셔가지고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예, 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용접공정연구위원회에서는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스마트 매니팩처링에 과연 이 용접공정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조금 화두로 좀 던지고 싶어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그 스마트 공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인더스트리 4.0이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돼요. 그러니까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4.0이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 IoT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적용돼가지고 어떤 최소의 비용과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생산을 할 것이냐라는 것들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용접 산업에 또 용접 공정에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조금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스마트 팩토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네트워크, 그 다음에 인테그레이션이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컨셉들을 설계, 공정, 데이터, 품질 관리, 제어 이런 쪽에 다 적용을 해서 이걸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서 우리가 조금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생산성 높은 그런 쪽으로 진행하자라는 것이 큰 주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의 개념이다라고 얘기하는 민관합동 스마트 공장 추진단이다라고 얘기하는 중에서 이러한 어떤 개념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품 개발이라든지 어떤 생산 자원 관리라든지 고객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어떤 시스템,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개념이 있죠. 그 소프트웨어 개념의 시스템에 집어넣어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가공이라든지 성형이라든지 용접이라든지 이런 공장들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정을 모니터링하고 어떻게 품질 관리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조정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 팩토리가 과연 용접에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예, 이 산업혁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1차 그런 이노베이션 후에 기계화와 산업혁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보면 1차 이제 혁명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많이 이제 기계화, 2차 혁명이라는 것이 대량화, 3차가 이제 자동화, 그 다음에 4차라는 것이 네트워크와 스마트화가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용접에서는 이 자동화하면서 이런 네트워크화 혹은 스마트화하는 부분들이 많이 되어져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양한 이런 용접기들이 있는데 이런 용접기들에서 이미 저희는 많은 것들을 센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데이터들을 이미 저장하고 있고요. 그런 많은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스마트화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이더넷이라든지 아니면 무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저장할 것이며 그렇게 저장된 데이터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공을 해서 진짜 의미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낼 것이냐 이런 것들이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공정, 그러니까 용접 공정에서 스마트 공장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용접에 나오는 데이터를 어떻게 주고받을 것인가 하는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는 여기서 어떻게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받을 것이냐, 단순히 전류, 전압 그런 것들만 받을 것이냐, 아니면 거기다 플러스 어떤 것들을 더 받을 것인가에 대한 이슈들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떤 업체에서 이제 저희를 좀 찾아오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 회사분은 이제 공장 네트워크를 이렇게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열심히 데이터는 얻고 있는데 과연 자기네들이 받고 있는 데이터가 맞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용접에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것.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가공을 해서 의미 있는 정보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설계 데이터를 어떻게 용접 공정에 적용할 것인가. 그냥 설계해서 입력만 하면 자동적으로 뭐 WPS라든지 그런 것들이 완성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용접 공정에 전달이 되고 그 용접 공정에서 실제 할 때 어떻게 모니터링해서 그 모니터링된 데이터들의
어떤 상한과 하한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관리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용접 결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리포팅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재고나 품질 관리 이런 것들을 연계할 것이냐는 어떤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리컨사 홈페이지에 가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많이들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특이하게 웰트 스코어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어떤 점수화해가지고 용접이 잘 되는가 못 되는가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내용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저희 IWJC도 그렇고 이번에 또 저기 곧 있을 미스트 WJ도 그렇고 이 스마트 공장 또 스마트 팩토리를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이런 쪽으로 좀 더 많이 연구를 한다라고 하면 좀 더 저희 나라 산업계라든지 아니면 현장 또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위원회 학회 간의 어떤 유기적인 체계 구축 방안이나 유도 활성화 방안입니다. 이건 앞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앞에 얘기 안 나왔던 부분이다라는 어떤 전시회에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용접산업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좀 학회가 뭔가 기술을 좀 연계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들이 필요한 기술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수요 조사도 하고 그런 관련 전문가들 매칭하는 이런 일들도 좀 하면 조금 더 학회라든지 산업계가 동시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많은 시간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다음은 마이크로 접합 및 패키징 연구위원회의 홍원식 위원장님께서 직접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자부품연구원의 홍원식입니다. 지금 마이크로 접합 및 패키징 위원회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마이크로 패키징 위원회, 접합 및 패키징 위원회는 이제 10년이 넘었고요. 기초적으로 이제 접합 기술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합 기술이라는 게 전자 분야가 메인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관련된 산업체들이 경기권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저희 그 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것들은 전자 쪽, 반도체 패키징 쪽의 인터커넥션과 관련된 기술에 관련된 산학연의 중심이었었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자동차 업계가 대부분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자동차 쪽과 관련돼서 이제 이 접합 기술들이 키워드가 되고 있고 저희가 어떤 쪽에서 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라는 거는 이미 자율주행 자동차나 EV클이나 하이브리드 비클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서 자동차 전장품이 최근 한 30%에서 40% 정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스운 얘기로 에쿠스에 있는 엔진 가격보다 뒷좌석에 있는 안마 기능이 있는 이 좌석의 납품가가 훨씬 더 비싸다고 합니다. 단순히 엔진 조립이나 주조 이러한 전통적인 것에 대한 기술 가치가 떨어지면서 이제 점점 더 편의나 안전 사양에 관련된 프로덕트 베이스로 가야만 기술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 쪽 분과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레드프리 솔더를 이용한 접합인 거고요. 그동안 꾸준하게 저희 분과위원회에서 이제 연구를 해왔던 베이스로 올해 현대자동차에서 에쿠스 리무진 모델의 올 레드프리 솔더가 적용된 차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사시는 않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친환경 차량에 대한 것들에 대한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EV클로 가면서 최근 이제 다양한 전장품에 대한 소재라든지 접합 기술,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어떤 관리 능력들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아닌데요, 잠깐만요. 네, 그래서 전장품은 이미 뭐 많이 이제 전자화되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친환경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친환경의 이슈라는 것은 뭐 2000년대 초반서부터 저희가 모두 공학계열에서 나오는 친환경 이슈가 있습니다. 이 친환경과 리사이클링, 그 다음에 재활용, 리유즈, 리매뉴팩처링, 뭐 그린 프로덕트 같은 것들이 결국 전자나 의료기기, 항공, 우주, 결국 자동차까지 가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화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친환경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모든 관련 학문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반 가정과 다르게 자동차인 경우에는 뭐 2, 3년 쓰다 버리지 않습니다. 저도 차를 10년 이상 타고 있기 때문에 10년, 15만 마일 이상의 개런티를 해야 되는데 사용 환경은 굉장히 사용되는 뭐 캐빈이냐 아니면은 엔진룸이냐 아니면은 뭐 트렁크 쪽이냐에 따라서 사용 환경의 온도 영향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롱텀 릴라이빌리티가 가능한 프로덕트에 대한 기술이 개발되어야 되고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이제 자동차 제가 오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파워 모듈 쪽입니다. 이 파워 모듈은 전기차나 유비클이나 자율주행 자동차로 가면서 필요한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핵심 부품인데 결국 이 파워 모듈의 단면들을 보면 다양한 접합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접합 기술은 솔더링이나 신터링, TLP, 웰딩, 뭐 레이저 웰딩도 들어가겠고요. 브레이징도 들어가고요. 다양한 기술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국산화되어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저희 쪽 분과위원회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관련된 다이라든지 뭐 DBC라든지 여러 부품 소재들이 다 수입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소재의 국산화와 이 소재를 이용한 앞서 말씀드렸던 모듈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그 기술 개발의 접합 기술 개발이 향후에 우리 운전 접합 학회에서 추진할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이러한 파워 모듈 쪽 부분이 사용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냉장고, 세탁기, 모터 구동하기 위한 모든 것들에서부터 뭐 스마트 그리드에서도 전력 변환을 위한 모든 부분들이 다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전력 변환 모듈에 대한 접합 기술 이런 것들이 꼭 좀 관심을 가지시고 웰딩과 관련되지 않았다고 해서 꼭 브레이징과 관련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새롭게 웰딩 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조금 늦게 오셔서 제가 소개를 못 드렸는데 다음은 마찰 교반 연구위원회의 리스트 김흥주 박사님께서 활동 내용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학산업과학연구원의 저는 김흥주라고 합니다. 지금 마찰 교반 연구위원회 위원장 이용장이신 이강준 박사님 해외 출장 중이라서 제가 오늘 대신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용접학회 위원회가 총 8개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저희는 용접 공정, 마찰 교반 용접 공정을 가지는 위원회이고요. 최근에 지금 활동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을 4월 FSW는 잘 아시는 것처럼 고상에서 용접하는 용접인데 그래서 최근에 뭐 아시는 것처럼 수송기기라든지 잘 용접되지 않은 양용선 용접 처리에 대해서 많은 검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4월 8일 전주에서 마찰교반연구위원회 세미나를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FSW, 프릭션 스토어 웰딩과 그래서 프릭션 스토어 프로세싱, 마찰 교반 개진하는 내용, 그리고 최근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이종 용접 처리, 이종 용접, 알루미늄 마그네슘, 알루미늄 스틸 이런 내용들이 요즘 이슈가 돼가지고 여러 기관에서 와가지고 발표를 했고요. 참석인은 약 30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에서 좀 이슈가 됐었던 게 잘 아시는 것처럼 이종 용접을 하는 데는 접합 특성이 매우 낮은데요. 그 이종 접합 특성을 어떻게 향상을 할 것이냐, 그리고 더불어서 이종제의 IMC 필수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상 접합을 이용해서 금속과 사물을 어떻게 제어하고 규명을 할 것이냐, 그리고 최근에 이제 FSP 프로세싱을 이용해서 피로 강도, 기존에는 웰드 프로파일이라든지 그라인딩 기술을 이용했는데요. 최근에 또 프릭션 스토어 프로세싱을 이용해가지고 피로 강도를 오히려 향상 기술 그런 분야를 또 검토를 했고요. 더불어서 파나모드를 어떻게 저희 강도 측면에서 유리하게 개발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분석, 해석 기술에 대해서 논의한 자리를 가졌습니다.
상황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자원연구위원회의 김은주 박사님이시습니다. 압력용기연구위원회는 사정상 참석을 하지 못하셨고요. 다음은 야근연구위원회의 홍현욱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야근연구위원회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창원대학교 홍현욱이라고 하고요. 저희 그 연구위원회 위원장은 지금 포스코의 한일욱 위원장님께서 맡아주시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해외 출장 관계로 제가 대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뭐 연구위원회가 무엇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역할 이런 수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연구위원회는 이제 제목만 들어도 다 아시지만 저희는 이제 야근위원회가 좀 생소한 것들이 있으니까 인트로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만드는 용접 제품, 완제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용접 구조물 이런 것 같이 이런 용접 구조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이제 용접품의 이제 퍼포먼스, 성능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용접 공정으로 최적화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것에 의해서 이제 미세 조직이 형성되는데 저희 야근위원회에서는 이런 미세 조직을 용접 미세 조직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그 용접 현상을 이제 미세 조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이제 그 프로퍼티랑 연관을 시키고 그것을 더 나아가서 미세 조직을 설계해서 공정을 최적화하는 방향을 저희가 이제 피드백하는 이게 저희 이제 용접 야근의 일종의 학문적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문적 범위는 뭐 아크열에 의해서 필러가 이제 녹고요. 이 필러가 이제 녹았다가 이제 굳는 현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제 음보라는 큰 아주 저희가 이제 해석하기 어려운 이제 상변태를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그 열이 전달되고 그 열 전달에 의해서 여러 가지 스틸에 있어서 아니면 여러 가지 그 금속에 있어서 상변태가 일어나게 되고 그런 상변태를 저희가 이제 해석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러한 미세 조직에 의해서 이런 현상에 의해서 여러 가지 기계적 특성에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를 그다음에 열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물리학의 지식 이 모든 것이 이제 망라된 것이 이제 용접 야금이라서 어떻게 보면 소재하시는 분들의 영역이라고 하지만 좀 약간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저희 쪽의 개요를 보시면 지금 현재 위원장이 한일욱 박사님으로 되어 있고 여러 훌륭하신 자문위원님들 모시고 저희가 이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른 위원회보다 저희가 좀 약간 저도 이 자료를 정리하면서 약간 죄송스러운 게 저희가 위원 확보에 좀 약간 소홀하지 않았나 너무 적은 위원회 우리들만의 리그로 운영하지 않았나 그런 좀 약간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쪽엔 이제 기술 교류회나 이제 심포지엄을 하자는 목표고요. 이런 우리 용접 야구에 있어서 최근 이슈를 제가 몇 개를 이제 정리했는데 이건 뭐 제가 개인적인 식견에 의해서 정리했을 뿐이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금속 구조물들이 어떤 A 금속과 B 금속 혹은 C 금속 그런 금속합금들의 가장 특장점을 살려서 하이브리드하는 금속 구조물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니 당연히 이종 금속 혹은 트리플 이러한 용접이 이제 당연히 들어가고 이러한 이종 재료 용접에 있어서 이제 문제점이 뭔지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가 어떻게 보면 용접 야금의 이제 요즘 최근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탄소강하고 알루미늄이 20.2%에서 관심 조합이 이제 가장 높은 거고 지금 현재로서도 우리가 이제 상당히 챌린징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탄소강 스틸하고요. 그다음 알루미늄 합금을 보시면은 너무너무 이 융점도 서로 완전히 차이가 나고 너무너무 FE와 알루미늄이 서로 너무 좋아해서 금속 광합물이 상당히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베이스 메탈 어떻게 가져가고 뭐 인서트 메탈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FSW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이제 저희가 이제 이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에너지 플랜트 분야에서는
철계합금 이제 스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철계합금에서 버티지 못하니까 초내연합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초내연합금 이제 핫파트 부분의 초내연합금과 일반 뭐 스틸 혹은 크롬몰리 강이 이제 당연히 붙게 되고요. 이런 이종 재료에 있어서의 이제 문제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종 재료는 우리가 흔히 인코넬 82를 초축을 하고 182를 이제 우리가 이제 쌓아 올리는데, 이러한 용접 재료에서 이러한 그 에타상이 발생해서 프랙처가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최근 보고가 되고 있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지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으면 강제가 이제 뭐 워낙 고성능화, 뭐 그다음에 고품 질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원소를 너무 많이 집어넣기 때문에 하이올로드의 강제, 대표적인 예로 이제 고만강 강제 같은 것도 있는데요. 당연히 녹았다 굳었을 때 엄청난 세그리게이션에 의해서 상태도에서 나타나지 않는 유해양상들이 이제 나타나고요. 그런 유해양상뿐만 아니라 고온균열, 그다음에 고온균열에 의해서 특성이 저하되고,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해제가 이제 소프트닝되는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사용해서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최근 상당히 비약적인 연구 성과가 있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금속 3D 프린팅 한 이슈입니다. 이러한 금속 3D 프린팅은 우리가 뭐 레이저 클래딩 하는 것처럼 지금 이걸 적층해서 애디티브 매니피처링 적층해서 이제 어떤 제품을 만들어냈을 때 이런 놈들을 보면 이제 열 처리, 열을 한번 받았다. 래피드 히팅과 래피드 쿨링이 상당히 빠르게 되고, 이 녀석이 열을 또 받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음보 제열 처리 반복에 의해서 야금학적으로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해석을 해줘야 되고, 공정 설계를 우리가 이제 제한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저희가 이제 이슈라고 보고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미션 뭐냐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야금위원회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될 핵심 가치가 뭔지를 먼저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우리 학회랑 그 용접야금위원회는 온라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 가치에 대해서 인식이 공유됩니다. 당연히 그 핵심 가치는 우리의 회원들한테 최신 용접 접합 지식과 국내 용접 기술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 봉사를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핵심 가치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쪽에서 용접 야금 현상 문제점, 그다음에 기술적 과제 해결책, 그다음에 정보 공유, 그다음에 최신 용접 야금 이슈, 기술 동향에 대한 정보를 회원들한테 제공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의 핵심 가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 교류의 교육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심포지엄을 통해서 국내 용접 야금 지식 기술 발전 증대를 시키는 게 저희 용접 야금 연구위원회의 핵심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이러한 핵심 가치에 대해서 지금 용접 야금 위원회가 처한 현실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전문가분이 상당히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게 좀 약간 두텁지 않다라는 게 이제 문제점으로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제한된 용접 야금 전문가들만의 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다고 비춰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스킨십이 좀 부족하지 않나, 딱 한 번밖에 하지 않아서. 그다음에 산업체들, 뭐 대기업보다는 이제 중견기업들은 용접 자체에 대한 R&D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잘 이렇게 연계를 시켜주고 있는가, 그들이 관심 주제를 저희가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회원들이 또 이제 야금은 뭐 보면 상변태 나오고 상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부족하니까 이제 관심이 저하되는 이러한 것이 저희가 처한 현실이고요.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당면 과제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정리는 해놓지만 how to가 또 이제 고민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야금 전문가를 영입하고 위원회 멤버를 좀 증대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용접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접 야금은 당연히 화학 야금도 포함되고요. 왜냐하면 포뮬레이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응고 상변태 이러한 것들이 전문가를 영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 이끌어가야 될 분들, 그 라이징 하시는 그 리서처 멤버를 편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미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심포지움 개최를 좀 확대해서 스킨십을 좀 강화한다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중소 중견 기업들이 VOC를 들어서 심포지움을 1년에 한두 번씩 여는 것들에 대한 주제를 약간 오픈 플랫폼으로 탑다운도 물론 하지만 바텀업으로도 이제 저희가 이제 주제 선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초 이론을 좀 약간 교육을 해서 용접 야금에 대해서 좀 문턱을 좀 낮출 필요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약간 어려울 것 같지만 이제 산업체들이 약간의 돈을 출자를 해서 학회에 출자를 해서 상시 발의 연구 체제를 저희가 이제 확립을 만약에 한다면 뭐 기업체에서도 뭐 대학이나 연구소의 과제 뭐 별것도 아닌 그런 것들 큰 과제를 줄 필요 없이 학회가 이제 과제를 운영하고 각 위원회가 그 과제를 수행하는 그런 방식도 향후 저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적어봤고요. 이상 저희 야금위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예, 야금연구위원회 홍인호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항연구위원회 최주열 박사님께서 위원회 활동 현황과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저 저항연구위원회 최주열입니다. 작년부터 간사를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간사는 이제 전임 위원장이신 지금 박영대 교수님이 맡고 계십니다. 앞에 여러 위원회에서 발표해 주신 거 보고 좀 솔직히 좀 저희 저항연구위원회가 활동이 조금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좀 미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동기부여가 좀 되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저항연구위원회에서 오늘 좀 드릴 말씀은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업무에서도 하고 있는 분야이긴 합니다만 저항연구비 잘 아시다시피 여러 산업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지만 그래도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차체 경량화에 따른 저항연구 기술이 어떻게 돼야 될까 이런 부분에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각 전 세계적으로 유럽, 미국, 일본, 한국 포함해서 다 전 세계적으로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연비가 리터당 20km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22.5, 미국이 23, 대략 그리고 일본이 20km 정도, 미국가 23km, 23가 이런 식으로 평균 연비가 20km 이상을 가려면은 여러 가지 엔진 기술도 수반돼야 되겠지만 일단 가벼워야 됩니다. 가벼워야 되니까 이제 경량화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가벼우면서 또 충분 안정성도 확보가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강도나 여러 가지 또 이제 소재 기술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내연기관에서 최근에는 또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등 이제 친환경 차량에 대한 니즈도 증가하게 되고 이런 차들은 또 배터리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차체에서도 무게가 어느 정도 감해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가장 여러 논문이나 이런 쪽에서 들어졌겠지만 멀티모틀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차량 같은 경우는 철강이 거의 100% 9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주로 이제 고급차 위주로 기존 한 4만 불 이상의 고급차 위주로 보면은 지금 알루미늄 비율이 가격에 따라서 이렇게 증가하는 거 분석되고 있고요. 최근에 또 마그네슘이나 CFRP 같은 플라스틱도 이런 소재들이 이제 차체의 경량화를 위해서 차체 구조를 소재로서 적용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반 차 아니면 기존의 소재 차량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의 첨단 소재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차량들도 경량화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가 차량들에 대해서 경량화를 달성하려면 철강 소재 중에서 강도를 높여서 두께를 줄이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인정 강도 기준으로 기가급 이상, 최대 1.5기가, 1.8기가 2기까지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워지고 광부가 올라가고 얇아지고 솔직히 두께가 얇아지고 있는데 그런 이제 트렌드가 있고요. 공급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양한 소재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용접 기술을 보면은 주로 이제 철강 쪽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철 초공업 보안공학에서 용접 기술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보안도화를 얻기 위해서는 합금을 많이 내야 되고 가구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망간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또 실리콘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치성이 용접 후의 치성이 증가해서 쉽게 문제가 되고 있죠. 이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뭐 여러 가지 후열체 패턴을 뒤에 시간을 늘려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정부 사는 것들은 이게 생산성이 되게 중요한 항목인데 공정시간 증가에 의해서 좀 적용이 제한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내식성 보정을 위해서는 도금제가 좀 필수적인데 이런 이제 고강도광의 도금제에서는 또 리퀴드 메탈 인버티블이라고 해서 액상 칠화도에 의한 균열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재들에 대한 이제 균열 이슈가 지금 철강 산업에서는 중요한 이슈로 되고 있고 그 외에 또 뭐 판지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조반지도 사용되고 또 휠 쪽에서는 또 림 소재도 이제 ERW나 플래시버, 디시버 이런 용접들이 있는데 이런 고강화되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경량 소재 앞서 있는 이제 멀티멀티리얼 자체에서는 물론 이제 알루미늄 100%, 스틸 100% 이런 데는 뭐 그걸 나름대로 제품 기술이 개발되겠습니다만은 뭐 이런 소재들의 용접도 또 문제가 되지만은 스틸하고 알루미늄, 스틸하고 마그네슘 이런 쪽에는 사실은 스판 용접이 지금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앞에 마찰 교반 쪽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쪽에 그런 대체 접합으로서 이제 마찰 교반이나 기계 집합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저항용접 쪽은 조금 위축되고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저항용접 쪽의 발전을 위해서는 좀 이런 쪽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집단 지상을 많이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 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앞서 뭐 크게 활동이 이제 학회, 중계 학술회나 중계 학술회에서 뭐 특별 세션으로 운영을 하고 간간히 운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LM 이슈나 이런 이제 이종 분석관의 수학 원적 기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관련 이해관 관계자들이 모여가지고 시합을 매년 한두 번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사실 저기 9개 연구위원회 중에서 지금 4개 연구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지금 해외 출장 중이십니다. 그래서 뭐 또 다른 이유에서 지난주에 부랴부랴 제가 저기 총무 간사님들께 부탁을 드려가지고 짧은 시간에 이렇게 좀 부탁드렸는데 하여튼 준비를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그 연구위원회에서는 2개월마다 용접 패키지에다가 그 특집 논문들을 이제 내고 있습니다. 각 연구위원회에서 세미나나 또는 포럼을 하고 난 다음에 중요한 논문들을 더 모아가지고 특집 논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우리 패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는 한 20여 분 동안 패널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금속 재료 분야 그 PD를 맡고 계신 우리 장우선 박사님도 계시고 또 회장님도 계시는데 여기 분과위원회별 어떤 질문도 좋고 또 대한민국 전체 어떤 재용적 분야의 어떤 그 방향이랄까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은 아마 우리 장 박사님께서 잘 대답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부터는 이렇게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고 또 분과별로 또 위원회별로 또 이렇게 답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시간이 너무 모자라서 오늘 꼭 좀 시간 지켜달라 해가지고 지켰습니다.
부산대학교 권정 교수님. 부산대학교의 강전입니다. 제가 한 게 위원회 운영에서 제가 한 30년 전에 일본의 오사카 대학에서 유학할 때에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용접야구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했던 것들이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고 그 당시에 제가 슈퍼알로이 인코렐 625, 600, 789때 시작해가지고 슈퍼알로이가 30년 전에 매뉴얼을 만들었거든요. 용접의 모든 용접,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자빔 용접, 레이더 용접, SAW, GTAW 전부 한 망라하고 두께도 2T부터 30T까지 이런 부분을 전부를 메뉴를 만들기 위해서 회원 모집을 했습니다. 용접위원회에서. 그래서 그 회원 모집이라는 것은 용접재료 회사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조선이라든지 항공, 원자력에 수요자도 있을 거고. 그래서 현물이라는 것은 소재 내지는 용접하는 것. 평가는 연구소와 학교가 담당을 해서. 그래서 두 교원의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결국은 어떤 개선을, 그러니까 어떤 팁 때 어떤 개선하면 어떤 인장 성질이 나오고 어떤 충격 성질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각 회사에서 개발할 때 자기가 할 필요 없어요. 그 메뉴를 보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돈을 내고 또 상당히 깊숙한 메뉴들이 있기 때문에 용접 프로세스를 딱 정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이런 위원회가 있다면은 그런 부분들이 좀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 현대 중국도 계신 다 전무분도 계시고 그런 부분이 조금씩만 현물 출자하고 임금 출자하고 또 재료회사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의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매뉴얼을 예를 들면 지금 타이타늄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타이타늄도 마찬가지로 타입 합금에 따라서 어떤 T에 따라서 어떤 용접 방법에 따라서 그런 매뉴얼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의 그러니까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부분을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특히 우리 상무사님께서 정부에 계시니까 관계에 계시니까 그 부분을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 제도를 이용한다면 저희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산업의 활성화도 더불어 있고 학교나 연구소에도 그 연구의 활성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생님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강 교수님의 그 제안은 좀 후배로서 좀 가슴을 탁 찌르는 듯한 그런 어떤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항상 그 마음에 두면서 실천을 못한 그런 어떤 과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방금 제안하신 그런 것들은 충분히 정부에서도 좀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정부 또 민간 같이 합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그걸 실행단에서 실행의 주체가 학회가 될 때 민간 차원에서 그런 일들이 진행될 때는 스무스한데 대개 토목 사이드나 건축 사이드는 정부가 그런 학회를 대상으로 일을 하는 것들이 좀 루틴이 있어요. 근데 이런 제조업 사이드의 학회하고 정부 일을 그 학회가 카운터파트가 되는 게 유권 해석을 받아보면 쉽지가 않다. 어느 특정한 대학 교수님이 뭐 주장을 맡아서 그걸 컨트랙트를 하면 되는데 학회가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유권 해석은 되게 부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방법적으로는 어쨌든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 일 자체는 테스트 자체는 충분히 우리가 좀 고민을 할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말씀하시네요.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그 작년 하나 그냥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도부터 산업핵심 기술개발 사업 내에 뿌리기술이라는 분야가 생겼습니다. 이제 이 뿌리기술이 금형, 주조, 용접, 표면 처리, 접합 분야 뭐 이렇게 6대 분야가 있고요. 이 중에 이제 공유형 뿌리기술이라고 있고요. 이제 올해도 수요조사가 곧 나갈 예정이겠습니다. 공유형 뿌리기술이라는 거는 기업이 돈을 내지 않고요. 연구소도 대학이든 기술 개발을 합니다. 지금 필요한 기술 개발을 하고 이 필요한 기술 개발을 그 기술을 가져다가 쓸 기업들이 와서 기술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데 사실상은 이 일본 같으면은 그런 뭐 내도 프로젝트라든지 뭐 데이터 프로젝트들이 있어서 충분히 그 경쟁사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LG와 삼성이 같이 와서 같이 공통의 기술을 꺼내놓고 기술 개발을 하는데 사실 문화의 차이도 사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그 기획을 하면서 공고가 나갔는데 사실 그렇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문화의 차이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좀 있지만 현재에서도 좀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우리 저 편집위원장님이신 배은미 교수님. 네, 배우입니다. 그 측면 같다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 각 위원회에서 위원회에 관련된 기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위원회 주관을 해서 관련된 기업체들한테 필요한 공통 기술을 좀 수조사를 해서 먼저 좀 받아서 그걸 진짜 좀 과제화할 수 있게끔 수요조사할 때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을 하는 그렇게 하면 그걸 수행을 뭐 연구소 가서 학회를 하든 뭐 그걸 팀을 만들어서 공부가 되면 하는 그 단계를 그냥 우리 센터에서 그냥 수요조사하면 각 개별 기업은 자기 문제인지 공통 문제를 잘 제안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거 우리 위원들 측면에서 주시면은 조금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과제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듯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또 오늘 발표 중간중간에 이제 위원회 차원에서의 바텀업 수요조사에 대해서 몇몇 위원회도 말씀을 하셨고 근데 그 수요조사의 성격이 위원회에만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그 공정위원회 지금 예를 들어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핫 이슈이기 때문에 내가 그쪽에서 어떤 지금 제안들이 이미 제가 그 정보를 알았으면 그 스마트 팩토리 PD한테 그런 것들을 전달하고 지금 막 그런 것들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소재 관련된 거는 지금 금속 재료 학회는 학회 산하에 금속 소재 정책 연구소 뭐 이런 게 있어요. 일단 타이틀이 연구소가 산하 연구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연구소를 참고로 해서 학회에서 뭔가 어떤 그 소위 난제 대학 교수님들이 좀 도전하시고 싶어하는 난제들이 있으면 그 연구소를 참고로 해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어요. 그럼 아까 야금위원회는 좀 그런 성격이 가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3D 프린팅 전용 새로운 학금을 개발해 보고 싶습니다. 그 뭔가 지금까지 없던 프로세스, 급열, 급내, 그 분명히 어떤 그 학금원서의 솔루빌리티가 달라질 것이고 새로운 학금이 창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프로세스다. 그래서 나는 알루미늄 베이스에 새로운 학금을 개발하겠다. 또는 뭐 타이타늄 베이스에 새로운 학금을 개발하겠다. 그건 굳이 자기가 3D 프린팅이 없이 레이저만 있어도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고 뭐 전자비만 있어도 가능할 것 같고 그런 베이직한 수요조사와 그걸 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고 아까 이야기한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굉장히 그 필드에 가까운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기업 없이는 정부의 지원을 받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위원회가 상시 바텀업 방식으로 그 기술과 관련된 기업들의 니즈가 뭔지를 파악하고 정부가 그런 수요조사를 제안했을 때 딱 그 타이밍 맞게
그런 수요를 어플라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위원회가 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은 저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아까 그 일종의 뭐 제가 이 포럼을 그 주재하는 입장에서 오늘 이 자리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한 위원장님이 고백하셨듯이 이게 참 자극이 되는 자리구나. 그래서 아마 이게 좀 위원회 간에 약간 경쟁을 유발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상당히 그 시대적인 기술적 흐름을 뭐 잘 따라가고 있는 그런 위원회도 이미 있는 것 같고 또 그에 비해서 조금 그 위원회 활동이 위축된 부분도 있을 텐데 오늘 이런 자리가 서로 간의 어떤 격려와 또는 뭐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 단계 어떤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겠나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구체적으로는 금방 말씀하신 그런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뭔가 좀 실질적으로 오늘 이 행사 이후에 액션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서로 위원장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느끼는 바인데 지금 그 위원회가 전체 다 같이 모여서 이 토의하는 시간들이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사회에서 위원장님 모셔서 조금씩 이렇게 보고하시는 걸 제가 들어봤는데 전반적으로 어떤 위원회가 어떤 것을 하고 이런 내용들을 잘 공유하기 어려웠는데 오늘 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 그 학회 입장에서 아까 제안하신 내용들을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는지 실행할 수 있는지를 좀 이렇게 설명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 또 이렇게 하실 회장님께서 예, 2016년 집행부 책임을 맡고 있는 회장으로서 아까 한유백 교수님, 박용환 교수님, 또 윤호 교수님이 아주 그 활자를 크게 해서 집행부와 연구위원회의 관계를 새로 좀 그 고민한 내용을 봤습니다. 아까 우리 시작하기 전에 8분의 패널 대부분 참석하신 기회에 2016년 그 학술 편집 기술 교육 사업 쪽의 부회장님들도 다 그 참석하시고 그래서 이제 간담회를 했습니다. 1시간이라는 시간이 좀 부족했지만 학회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아까 뭐 홍현호 교수 아주 절절하게 그 핵심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학회 핵심 가치는 용접과 관련된 기술에 대한 그 지식을 생산해서 이런 춘계, 주계학술대나 학회지에 그 올려서 소통하고 토론하고 기록을 또 보존하고 후세대의 그 지식을 또 전수해주고 핵심 가치는 다 우리 공유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춘추계학술대는 기업체와 아주 긴밀한 컨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아닙니다. 제가 전에 듣기에 각 연구위원회는 기업체의 생생한 그 반응을 들을 수 있어서 그 나름으로 그 개별적인 연구위원회의 심포지움이 가치가 있다라는 또 그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1999년도 김영식 교수님 시절에 이제 연구위원회가 그 발족하기 시작해서 지금 뭐 건설 플랜트 이음 같이 역사가 짧은 경우도 있고 거의 20년 가까이 활동을 해온 그런 연구위원회도 있습니다. 그 연구위원회에서 활동을 어떤 정도로 해왔는가에 대해서 뭐 여러 회원들께서 다 그 같이 참여하시면서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근데 학회 집행부는 그동안 이런 입장을 견졌습니다. 우리가 운동장을 제공할 테니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할 수 있을 만큼 해봐라. 규제를 하지 않겠다. 다만 이제 회계 처리와 같이 우리가 공식적으로 세무서에 등록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회 사무국의 그 회계 결과에 대해서는 좀 우리 학회 본부를 통해서 그 보고하는 그런 절차만을 요구했지. 나머지 사항은 전혀 학회 집행부가 그 규제를 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행부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해왔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연구위원회들이 그 각자
영역에서 그 본인들의 추구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 자유롭게 그 토의회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학회 사무국이 전적으로 그 행정력을 지원하지 못하지만 최소한의 행정력을 지원을 해서 그 적어도 1년에 1회, 어떤 위원회는 2회의 회의 또는 세미나도 개최합니다만 그간에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앞에 지금 정성 부회장께서 응답하신 내용과 같이 아주 그 실행하기에 행정적인 지원이 많이 필요하거나 행적인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잘 구축해야 실행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는 자신 있게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반기에 오늘과 같은 그 간담회 형식이든 그 자리를 또 마련을 해서 각 연구위원회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들을 집행부가 어떻게 풀어날 것인가 응답을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답변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토론이 또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을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강정 교수님께서 워낙 좋은 주제를 발의를 하셔서 아마 오늘 주제에 잘 맞는 내용들이 그냥 토론된 것 같습니다. 시간은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다 되었고 마침 우리 장우성 위원장님께서 또 이렇게 결연을 잘 해주셨고 회장님께서도 결연을 잘 해주셔서 별도의 어떤 인사 말씀은 필요 없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또 장시간 동안 이렇게 발표를 해주신 우리 패널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그 이후에 KBS 미래전략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패널 단체 사진 좀 찍으시게. 기운이 별로 없었어. 기운 네가 이렇게 안